자, 이 첫 번째 이제 그 제목은 뭐냐면요.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 혹시 요즘에 어떤 영화 제목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지금은 맞고 뭐 그때는 틀리다 뭐 이런 영화가 있거든요. 예. 영화 잘 안 보셔서 좀 그러실 것 같은데 하여튼 재건축이요. 그러니까 2016년 그 초로부터 그 이전까지 한 5년 동안 완전히 재건축 시장이 확 죽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작년 초부터 갑자기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언론 지상에도 많이 나오게 되고요. 뭔가 이게 다시 이제 붐업되고 이제 뜨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사라든가 신문에 나온 것들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한번 쫙 보셨을 때 좀 이렇게 잘, 오해하지 말고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이제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건축 시장이 다시 이제 특히 이제 강남권을 위시해서 이제 활성화되는 것들을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금리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는 조금 이제 약간씩 이제 변동성이 있어서 이제 오르긴 하는데 저금리 조건이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주택의 특히나 이제 특지 개발이라든가 외곽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주택단지 같은 것들을 신도시 같은 거 건설해서 많이 했는데 도시만에는 집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재건축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주워들은 어떤 사변적인 아주 그냥 주변에 있는 얘기들을 듣고 자기가 추정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 비전문가들한테 몇 통화 전화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때 하면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기자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그렇게 질러버리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원인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하고 있는 건대대학원에는 매 학기 기자들이 한 두세 명씩 입학을 해요. 석사과정에. 입학을 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야, 이 녀석들아. 그 친구들은 저한테는 제자이자 또 제 후배이기도 해요. 제가 이제 석사를 그쪽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요구하는 게, 야, 너네들 있잖아. 모든 기사를 쓰거나 특히 부동산이라든가 경제 관련된 기사를 쓸 때는 반드시 검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가 왜 그렇게 됐는지 과정 같은 것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생각을 한 다음에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호도하게 되고 잘못된 정보라든가 기사를 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건축, 왜 재작년까지는 왜 재건축이 죽어 있다가 왜 작년 초부터 다시 뭔가 살아나는 듯한 그런 기미가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 같은 것들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저금리 기조 때문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도심에 주택이 없고 외곽에만 많이 짓고 이런 것들도 그거는 좀 어느 정도 맞는 얘기지만 그게 또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결론은 제도가 변경돼서 그래요. 요거 좀 오늘 좀 약간 정리 좀 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도가 변경됐어요. 어떤 게 변경됐는지 한번 보시죠. 예. 자, 요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옛날에는 왜 잘 안 됐냐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는 거 혹시 아세요? 네,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이게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2006년 9월에 시행이 됐어요. 이 법이 재건축 정확한 법률 이름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에요. 2006년 9월에 시행했는데 2006년 9월이면 대통령이 누구였던 시절이에요? 노무현 정부 시절이에요. 참여정부 시절이죠. 근데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 서울이나 수도권의 아파트 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니까 그 오른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뭔가 주택 가격을 잡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대통령은 무조건 그 사람이 어떤 이데올로기나 생각이나 사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생각하고 있는 게 주택 가격이 너무 오르면 또 잡아야 되는 것이고 너무 떨어지면 주택을 좀 띄워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2006년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8년에 금융위기 있기 2년 전인데 굉장히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집값의 진앙지를 딱 보니까 얘만 한번 찍어서 갔다가 얘만 좀 잡으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강남이에요. 그래서 서초, 강남 다 해서 그래서 이런 데를 잡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본데 그 집값을 올리는데 가장 주범 역할을 했던 게 뭐냐? 딱 봤더니 재건축 단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했어요. 근데 그래서 실제로
그동안 상당히 꽤 긴 기간 동안 재건축 시장이 상당히 침체를 겪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랬고요. 그 다음에 이 재건축 기간이요. 상당히 장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길었는데 뭐냐면, 얼마나 길었냐면, 서울시 기준인데, 91년 1월 1일 이후에 신축된 아파트는 재건축이 되려면 준공연도로부터 D 플러스 40년을 있어야 재건축을 이제 추진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재건축. 그러니까 40년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91년에 지었던 건 언제 그러면 재건축 가능해요? 91년 뭐 2월 달에 준공된 아파트다. 2031년. 어떻게 또 그런 거는 또 계산을 엄청나게 칼같이 또 잘하신대요. 예, 예, 그쵸? 대단하십니다. 예, 존경스럽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래요. 그래서, 한 40년 정도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에 보면 예전에, 그러니까 요즘 짓는 것들은 진짜 튼튼하게 있는데, 옛날엔 지은 것들은 약간 날림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은요, 1기 신도시가 아까 그런 거였고요. 2기 신도시는 혹시 어딘지 아세요? 2기 신도시. 뭐 판교도 있고요. 동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광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위쪽에 일산 위에 파주 교화 운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김포 한강 신도시도 있고요. 검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그 남양주 동북 쪽에 남양주 그 외 도농역 아래 위로 해서 다산 신도시. 예. 그 다음에 또 뭐 위에서 남양주 진접 오남 평남 평내 호평 이런 데 있죠. 이건 또 하남 이런데 그 2기 신도시는 누가 건설한 거냐면 노무현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 때 건설이 된 거예요. 그 10년 동안 5년 합치니까 10년 아니에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전국에 막 엄청나게 때려짓고 부산 같은 경우는 정관 신도시니 아니면 기존에 있는 김해 신도시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저기 명지지구니 막 이런 것들 막 건설했어요. 근데 그렇게 막 때려서 짓다 보니까 주택 보급률이 거의 100%를 지금 오버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부동산의 폭락론자들은 이거를 근거로 해서 집값은 아주 떨어질 것이 명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공부가 좀 모자란 거예요, 그거는. 이유가 있는 게 주택 보급률이 완전 공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더 이상 살고 있는 사람보다도 주택수가 모자라지 않다. 이렇게 얘기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렇게 되려면은 주택 공급률이 100%가 아니라 105% 정도가 완전 공급이에요. 왜 그러냐면 잠깐 왜 이사 시기가 안 맞다든가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집을 꼭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채가 실제로도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제 자동차의 범퍼처럼 그러한 어떤 약간의 어떤 그 보장돼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105%인데 지금 보면 주택 가격이 최근 2년 동안 가장 많이 상승했다가 가장 많이 떨어진 데 지역들은요. 공통점이요. 보급률이 105%를 넘은 지역이에요. 어디? 대구. 전국에서 대구가 주택 보급률 105%를 가장 먼저 달성했어요. 제가 재작년 가을부터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대구에 집 가지고 있는 분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빨리 처분하는 게 본인의 자산을 줄어들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주택보급률이 가장 낮은 데는 어디냐?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아직은 서울은 한참 멀었어요. 아직 100%도 안 됐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주택 공급이 105%까지 이제 전국이 다 만수위가 됐어요. 그리고 이 만수위가 된 거를 갖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정부에서는 뭘 선언했냐? 신도시 정책을 포기했습니다. 좀 이상하세요? 신도시 정책을요. 무슨 얘기냐면 정부는요. 차기 정부가 됐든 차차기 정부가 됐든 더 이상 신도시에 안 지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왜? 이유가 있어요. 증거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무슨 얘기냐면 신도시를 짓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좀 어려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신도시를 짓기 위해서는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예산도 있어야 되고 신도시를 짓는 관련 근거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거법 이름이 뭐냐? 도시개발법이에요. 그걸로 짓는 거예요. 그걸로 짓는데 그냥 도시개발법으로 지어서는 가만히 있어봐. 이게 펜이
요건가요? 요거? 예.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신도시를 짓는다. 신도시 짓는다. 그러면은 이제 근거법이 뭐라고요? 도시개발법이죠. 도시개발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왜 아파트 청약을 하잖아요. 청약을 해서 이제 당첨이 되잖아요. 그럼 새 아파트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런 사거리에 아파트 단지가 있다 쳐요. 나는 뭐냐? A-24블럭을 내가 분양을 받았어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청약할 때 낸 청약 대금 있죠. 분양가가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그 10억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 돈에는 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건물의 건축비와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주차장 건설비, 아파트와 동과 동 사이에 있는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주차장, 그 다음 밑에 있는 지하 주민 공동시설, 단지 내 상가, 그 다음에 주변을 돌아가는 울타리에 그 돈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요, 이 아파트 단지 이렇게 건너가는데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 앞에 여기 학교가 있어요. 이쪽으로 지나가니까 이쪽엔 공원이 있네요. 이쪽 횡단보도를 가니까 여기는 도서관이 있어요. 우리가 낸 소위 말하는 청약 대금에 따른 내가 받은 그러한 청약 대금 총 금액은 요것만 포함이 돼 있고 얘는 우리가 낸 분양가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이용을 하죠. 아, 도시가 있는데 학교 애들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가 있으면 당연히 공원도 좀 있어야 되고 도시가 있으면 도서관이라든가 주민센터라든가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분양가에 포함이 안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지불했어. 근데 이거는 안 지불했으면 얘네들을 짓는 비용은 누가 된 거예요? 예? 국가에서 된 겁니다. 나라에서. 왜 청약 경쟁이 있었냐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 왜 혹시 그 무임승차 효과라고 있죠? 내가 지불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 이익을 얻고 있다. 선생님들 댁 앞에 되게 교통이 안 좋은 집이었어, 원래.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집 앞에 되게 교통이 안 좋다가 그 집 앞에 갑자기 전철이 하나 떡 하나 생긴 거야. 근데 요즘에는요, 지하철역이요, 15개에서 20개가 여기 그 연결이 되는 그런 지하철 라인 하나 건설하는데 기본 베이스가 2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우리 집이 불편해가지고 마을버스 타고 지하철역까지 이렇게 한 15분 이렇게 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아니면 차를 타고 나가거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집 앞에 거기에 지하철이 하나 생겼어요. 지하철 건설 비용이 2조가 들었어요. 근데 나는 그 2조 드는 지하철 건설비에 10원 한 푼 보탠 게 없어. 근데 나는 이용은 해. 이해 가세요? 그래서 왜 지하철이 생기면 그 지역에 집값이 오르는 게 그 이유가 있는 게 나는 지불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 따른 그러한 편익이 증가하니까 집값에 반영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왜 청약 경쟁이 존재했냐면 나는 내가 지불한 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것들을 이용을 하지만 내가 지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게 청약 경쟁이 존재했던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그죠? 예, 선생님 누가 이렇게 좀 진동으로 하는 걸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자, 그래서 자, 선생님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비용을 대는 그 법률 이름이 뭐냐? 택지개발촉진법이에요. 이렇게 짓는 거는 원래 도시개발법이라고 그랬죠? 이 도시개발법 위에 모자를 씌운 거예요. 이 모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택지개발촉진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신도시를 뭐라고 그래 보통? 택지지구 있죠? 이 택지지구 할 때 그 택지가 택지개발촉진법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요, 요거 지금 폐지합니다. 요걸 폐지해요. 택지개발촉진법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일에 LH나 SH나 이런 데서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도서관, 학교, 공원을 지을 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할 수는 있죠. LH나 SH나 아니면은 뭐 인천시 도계공이나 경기개발공사에서 이것도 인데 짓는 비용까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실제로 되면서 신도시 하나 만들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분양가가 오르는데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분양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싸게 분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정부가 이걸 없앤다는 얘기는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거냐면 이거 가지고 일산, 분당, 판교, 광교, 중동 이런 거 다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없앤대. 그럼 이거 없애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라니까요. 심지어는 국토부는 어떤 한방을 날렸냐면 좀 됐는데 2014년 말이었는데 수도권 동남부 쪽에 최대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있었어요. 시흥광명지구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세대수가 6만 세대였어요. 자, 한번 보세요. 세대수가 6만이면 수용 인구는 몇 명 정도 돼요? 한 20만 명. 그렇죠. 6 곱하기 3 하면 18만 명에다가 그 어떤 집은 또 4집, 5집 식구 사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20만 명인데 지구 지정을 하고요. 토지 보상이 15%가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토지 보상까지 나갔는데 단 한 칼에 지구 지정을 취소해버렸어. 20만 명 들어갈 신도시 하나를 국토부가 훈령 하나로 그냥 날려버렸다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가 어디냐면요. 위치도 되게 좋아요. 그 왜 광명에 가면은 왜 광명 동굴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광산 쓰던 그 근처에요, 일대. 그리고 왜 위치가 광명 KTX역에서 상당히 가까워요.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일부 붙어 있는 시흥까지 연결해서 시흥 광명지구였는데 그걸 한 삽에 날려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LH는요 약속을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2017년 말까지 전국에 신규 택지지구를 지정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2017년까지 LH가 신규 택지지구를 지정하지 않겠다라고 한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걸 안 하면요. 보세요. 그럼 가장 빨라도 신규 택지지구를 새롭게 한다 그러면은 2018년 봄에 하겠죠. 가장 빠른 게. 그러면 2018년 봄에 신규 택지지구를 지정했다고 칠게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토지 보상하는데 아무리 못해도 3년 이상 걸려요. 그러면 2018년, 19년, 20년이죠. 토지 보상이 끝나야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 3년 걸리잖아요. 21, 22, 23. 그런데 거기에다가 앞뒤로 한 1년씩만 이런저런 사업들 때문에 연장이 되잖아요. 2025년까지 LH가 신규로 지정한 택지에서 입주가 가능한 집이 전국에 단 한 채도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은 공급이 이렇게 모자라면 안 하면 집값이 오르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집값이 오르지 않습니다. 왜? 이미 아까 뭐라고요? 전국의 주택 수는 만수인 105%에 육박했기 때문에요. 자,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지우면 되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얘기한다면요. 앞으로는요. 주택을 공급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낡아지는 주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대신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꼭 새 집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이거예요. 매년 주택이 공급이 만료가 만수에 차도 새 집에 이사를 가고 싶은 사람들과 멸실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후진집이 없어져야 되는 그런 노후 때문에 없어져야 되는 게 매년 7%예요. 이 매년 7%가 신규로 공급되지 않으면 주택의 품질이나 도시의 어떤 작용에 문제가 생기는데 서울이 7%가 몇 세대냐? 매년 서울이 7%씩 매년 신규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7%면 서울은 18,000가구예요. 부산이 14,000가구고 대구가 12,000가구고 광주광역시가 9,000가구고 인천광역시가 14,000가구입니다. 이러한 가구들을 매년 신규로 공급하지 않으면 신규주택 이전 수요와 기존에 있는 노후주택의 멸실률에 따른 신규 공급을 수량을 맞출 수가 없어요. 이해 가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대신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신도시 안 짓겠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논밭 그린벨트 털어서 더 이상은 신도시를 안 짓는다고 여기 선언을 했다니까요. 근데 매년 7%씩은 공급을 해줘야 돼요. 어디에? 어디에? 직주 근접. 직주 근접이 뭐예요? 직주 근접이. 직이 뭐의 약자일 것 같아요, 선생님들? 직, 장과 근, 주는 주, 거가 근접한 지역에. 근데 대규모 개발해서 직주 근접한 도심에다 공급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보세요.
강력한 의지, 아까 얘기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직주 근접한 지역에 땅이 없잖아요. 직장하고 주택하고 가까운 지역에 건설을 매년 7% 정도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땅이 없잖아요. 땅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이미 다 지었잖아, 이미. 서울 시내 남는 땅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없잖아요. 기껏해야 서울 시내 뭐 노른자의 땅 중에서 마지막 남아 있었던 것들이 옛날에 수서지구였었고 그것도 되게 꽤 오래된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마곡이라든가 아니면 뭐 위례 신도시 이것도 다 마무리가 돼 버렸잖아요. 그럼 더 이상 지을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북한산이나 관악산 밀어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디다 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기존에 있는 도시만의 땅이 없으니까 이 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만드는 작업이 뭐다 이거예요. 이거죠. 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유예해버렸어요. 아까 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때문에 뭔가 돈을 좀 많이 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올해 말까지예요. 올해 말까지예요. 올해 말까지고 그리고 이 올해 말까지로 유예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강남권을 위시로 해서 재건축 단지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올해 말까지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면 준공을, 그러니까 착공을 안 하더라도 철거를 안 해도 이걸 유예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날까지, 올해 말까지 이걸 못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유예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예가 되니까. 올해 말이 지나면. 다시 부활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락에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에 추진하다 보니 사업 진행도 빨라지고 사업 진행도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진행이 되다 보니 뭐 보니까 또 돈이 좀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차기 정부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스토리가 있는 게요. 예, 스토리가 있는 게 원래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 차례 유예가 됐었어요. 근데 그때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예를 했는데도 워낙 경기가 죽어서 돈이고 뭐고 추진이 아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냐? 2014년 말로 그 유예가 시켰던 거를 갖다가 2017년까지 3년 동안 재유예를 시켰다고. 스토리가 그래요. 근데 재유예 시키니까 드디어 막 뜨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기 정부는 요거를 올해 말에 유예를 계속 다 연장을 할지 그냥 만료가 되도록 냅둘지 아니면 폐지하든지 셋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아니 선생님들 이런 좀 흐름을 좀 알고 있어야 좀 뭔가 이렇게 좀 기사들도 보는 것도 이해도 가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얘기도 할 수 있고 누가 가서 옆에 가서 좀 알려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근데 어쨌든 올해 말까지 이게 돼요. 그래서 재건축이 활성화됐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죠. 재건축 연한이 아까 40년이라고 그랬죠. 네? 30년으로 줄었어요. 이건 시행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요 얘를 없애거나 유예를 하려면 누가 의사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법이니까. 국회 의결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과거 한나라당도,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이거를 없애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표적인 부동산 민생법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만약에 없애는데 찬성했다가는 얻어맞게 생긴 거예요. 지역구에서. 토지 저기 때도 낸 사람 안 돌려줬어요. 그러니까요. 환급도 안 해줬단 말이에요. 여기도 3년 내로 살면 대여주겠대요. 토지도 어떻게 3년 내로 팔아요. 그러니까요. 4년, 5년 걸려도 안 팔리는 땅도 많은데 수두룩 빡빡한데요. 10년째 내놔도 안 팔리는 땅이 수두룩 빡빡한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요거는 뭐냐? 요거는 시행령이에요. 자, 법은 국회의원이 바꾸잖아요. 시행령은 누가 바꾸는 거예요? 관계장관 회의에서 그냥 발표하면 끝이잖아요. 이미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강남이라든가 서울의 강북이라든가 이런 데들도 다 뭐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40년짜리였다가 그래서 이제 재건축이 하도 기다리고 그다음에 시간이 좀 꽤 걸리니까 그냥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30년을 줄어드니까 이제 우리도 할 만한 거예요. 이거 딱 바뀌고 나니까 제일 먼저 갑자기 매물이 싹 다 말라버린 데가 어디냐? 목동하고 상계지구예요.
목동은 40년을 했을 시절에는 굉장히 뒤쪽인데 30년을 줄이니까 할만한 거예요. 이제는 좀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계지구도 뭐냐면 상계지구도 88년 막 이렇게 89년 올림픽 때가 되면서 그렇게 막 했었던 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거의 도래한 거예요. 상계지구 같은 거 88년에 입주했던 건 내년부터 재건축 추진 가능해요. 예를 들면 다만 이런 거 있겠죠. 아무리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있으려면 대지 지분이 좀 돼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건축 추진하는 단지들의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면 저층이거나 아니면 이제 중층이라도 동간 간격이 좀 넓어가지고 좀 지분이 좀 있어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위주로 하는데 이걸 30년을 줄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분당이나 일산도 시기가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얘기 할까 말까 지금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래요. 그래. 알겠어요. 일산이나 그 분당에 가면요. 지금은 거기 가면 일산에 가면 왜 연립주택 단지가 있고 아파트 단지가 있죠. 있잖아요. 권영에서 지은 것들. 예? 근데 지금은 당연히 아파트가 비싸요. 15층, 16층, 20층 자리가. 연립은 싸요. 뒤집힐 것 같지 않아요, 나중에는? 에? 좀 제가 하나 예를 들을까요? 제가 과천에서 오래 살았는데, 과천에 말이에요. 5층 주공이 있고, 15층 주공이 있어요. 지금 8단지, 9단지, 7단지가 아마 15층 주공이고, 6단지, 4단지, 2단지가 5층 주공이에요. 옛날에 가격이 어땠는 줄 아세요? 당연히 고층 주공이 비쌌어요. 그리고 그 관악산 쪽으로 가면 거기에 과천 주공 예전에 10단지 이런 거 있어요. 얘네들은 3층짜리야 또. 연립주택 단지예요, 여기에. 근데 이거는 지금은 가격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뒤집어졌죠. 낮은 애들이 훨씬 비싼 거예요. 제가 아무리 찰떡같이 얘기해도 듣는 거를 못 알아들으시면 어쩔 수 없고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예, 알아서 하시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고려해 봄직. 아직은 아닌데 예전에 저기 왜 철산주공 아세요? 광명에 철산주공에서 5층 주공이 있었고 하안동 쪽에 가면은 왜 15층 주공이 있어요, 지금도. 당연히 더 나중에 지었던 고층 주공이 비쌌어요. 지금은 가격이 확 바뀌었잖아요. 예. 그래요. 자, 아무튼 이해 가시죠? 요게 이제 유예를 했고 재건축 연한 축소된대. 근데요, 재건축 연한을 축소를 해도요, 재건축은 활성화될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는 게 안전진단이에요. 안전진단을 통과 못하면 재건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40년 시절에도 40년 재건축 연한 시절에도 50년 된 아파트인데 옛날에 지은 아파트 중에 장인 정신으로 열나 튼튼하게 지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50년 된 아파트인데 안전진단 했더니 50년 더 쓰겠는데 이러면은 재건축을 못 해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직주 근접한 지역에 거기는 땅이 없는데 땅이 없으니까 땅 부지를 확보를 해서 뭔가 신규 주택을 뭔가 출퇴근하기 좋은 데로 이제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것도 하고 요것도 했는데 안전진단에서 통과가 안 돼 버리면 이거는 재건축이 안 돼요. 그럼 매년 7%의 신규 공급 이전 수요를 갖다가 이걸 충족을 못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선생님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래요. 지금 현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왜 갑자기 확 넘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초과이 환수, 유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관리 처분까지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산정식이 있는데요. 되게 복잡한데요. 나중에 이거 뒤에 볼까요?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하고서 그 안전진단 얘기 좀 해 드릴게요.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아주 요거 계산식 만들고 됐다 힘들었어 이게 어디 책에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제가 일일이 다 이 법을 보고서 다 이게 일일이 다 이게 계산기 두드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가격을요
준공시의 가격을 놓고 됐어요? 네. 그리고 빼기를 네가 얼마를 벌었냐를 갖다 계산하는 거 어떻게 빼냐면 아니요. 추진이 승인 시의 가격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준공됐는데 추진이 승인은 10년 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오늘 준공이 됐는데 추진은. 추진이 승인은 8년 전, 10년 전이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거를 빼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가격이 4억 원인데 추진이 승인 당시에는 2억 원이에요. 그럼 양도 차익이 얼마예요? 2억이죠. 예를 들어서. 근데 거기에다가 정상 가격 상승분이라고 해서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이게 집값이 이제 스물스물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을 또 빼주는 거예요. 그럼 한 8천만 원 빼주고요. 그 다음에 왜? 개발비용. 개발비용이 뭐냐? 추가 분담금이었을 거 아니에요. 건축비. 그걸 빼니까 자 4억에서 2억 빼니까 2억 남았죠. 거기에다 8천만 원 빼고 9천만 원 빼니까 초과이익이 3천밖에 안 돼요. 3천밖에 안 남으면 초과이익 환수금이 없어요. 3천 이하는. 아니 근데 누가 3천만 원 남자고 누구 코에 붙이자고 이걸 추진했겠어요. 더 남으니까 했겠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보죠. 5억 원일 때 준공시 지금 준공시에 5억 원인데 추진이 당시에는 3억 원이었어. 그러면 2억 이것도 이제 2억 남았는데 근데 이게 정상가격 상승분 6천만 원이고 개발비용 9천만 원 빼면 이런 경우라면 5천만 원이 남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2천만 원이 더 오버돼 있죠? 넘어간 2천만 원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게 200이죠. 200. 이해 가세요? 자, 그럼 맨 끝에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니까 12억이야. 이게 좀 현실적이죠. 지금 강남 쪽하고는. 예? 그럼 12억인데 추진이 때는 얼마냐? 5억 5천이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물가 상승률 때문에 오른 금액이 한 1억 5천이라고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발 비용 추가 분담하면 1억 9천 냈다고 쳐요. 그러면 3억 천이 남는 거로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1억 2천 내야 됩니다. 초과이익 환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나마 지금 이게 1억 2천 낼 거를 올해 말까지 유예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재건축 연락에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응?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자, 한번 보시죠. 다음번에. 예, 찍으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아까 왜 안전진단 통과하면 아무리 오래도 재건축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재건축을 할 때 재건축을 할 때 가장 난점인 게 뭐냐면 구조 안전성이에요. 요건 뭐냐? 집이 무너질 거냐 말 거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이 구조 안전성이 재건축 판단 전체에 이게 40%였어요. 40%. 그 다음에 또 건축 마감 설비 노후도는 그냥 30%였고 주민의 추진 의지해서 이거 주거 환경이 옛날에는 15%였어요. 그럼 이 주거 환경 15%는 뭐냐? 그냥 나 이 집에 살기 싫은 거예요. 주차장이 너무 좁아요. 나기 너무 살기 싫어. 그 다음에 외벽이 너무 금이 갔어요. 나기 살기 싫어. 그 다음에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왜 나무 같은 거 이렇게 그 왜 아파트 단지 앞에 심어놨을 거 아니에요. 단지 그 아파트 동 앞에 심어놨는데 얘가 너무 키가 커가지고 5층이 한 어둠의 자식들이야.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서 모자라고. 뭐 이런 게 뭐예요? 이게 이제 주거 환경인데 이게 15%밖에 안 돼. 요건 뭐예요? 주거 환경이라는 건 뭐냐면 나 여기 살기 싫어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15%고 가장 많은 게 뭐라고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동네는 후져 죽겠는데 건물이 튼튼하면 재건축이 안 돼요. 근데 이거 바꿨어요. 어떻게? 요거를 20%. 그러니까 40%에서 20%로 지금 다운시켰죠? 그리고 요거 나 살기 싫어 요거 있죠? 요거 15%를 어떻게? 40%로 바꿔버렸어요. 뭐 어떤 게 비중이 제일 커져버린 거예요? 나 여기 살기 싫어가 비중이 제일 커버린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이게 되게 논리가 맞지 않아? 논리가. 자, 재건축연한을 40년, 30년을 줄였는데 40년 시절에도 안전진단 통과 못하는 단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나마 10년을 더 줄였으면 안전진단 통과하기 더 힘들 거 아니에요. 10년을 더 새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는 직주 근접한 지역에 매년 7%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전진단이라도 이렇게 완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재건축 추진 연한은 40년, 30년을 줄여서 더 단축시키고 and 거기에다가 안전진단 하는 것도 이렇게 되게 주민들이 원하면 니들이 알아서 해. 원하지 않으면 또 어쩔 수 없고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이 다시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원인이. 근데 이거를 가지고 저금리 기조, 돈이 갈 데가 없다. 풍부한 시중에 있는 유동성 이렇게 얘기하면서 재건축 가격이 올랐다고 얘기하면 걔는 공부를 한참 해야 되는 친구들이라고. 그런 기자들은 똑바로 기사를 써야지. 똑바로 기사를. 그런 거죠. 되시겠습니까? 예. 그죠? 자,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중에서 몇 프로 이상 돼야지 통과되는 거예요? 어떤? 저 구성비 합해서 네네네. 그 안전진단 통과를 하려면 몇 네. 퍼센트 이상 돼야 돼요? 합해서 100% 중에 100% 중에 20%, 30%, 40%, 10%인데 합해서 100% 아니에요? 네. 100점 맞아야 통과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몇 프로예요? 그냥 뭐 51%만 넘으면 되죠. 51%. 그러니까 얘가 지금 40% 차지하잖아요. 거의 다 되네. 그러면 이제 이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엔 재건축 연한 줄이고 니들이 하고 싶은 단지는 다 해줄 테니 해라 이런 뜻이죠. 동의만 받아와라 이거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보면 나름 이렇게 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우리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오히려 다른 분들이 더 이해가 더 쉬웠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좋은 질문이시고요. 예. 또 여기까지 또 질문이요. 질문.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예. 자, 그다음에 넘어가는고요. 요거는요 강남이나 반포라든가 이런 데 조금 약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요것도 좀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만 재건축 단지로 지정을 하거나 재개발 단지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1만 제곱미터. 그럼 얼마냐? 3,030평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뭐 크게 뭐 그렇긴 하진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 1,000평당 아파트 동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1,000평당 아파트 한 동. 그러면 3,000평 정도면 아파트 3동 정도 지을 수 있는 땅에만 거기가 재건축 지역이다, 거기가 재개발 지역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줬던 거예요. 시에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만제곱미터 3,030평이 안 되는 단지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 지금 왜 여기 논현동이라든가 반포라든가 이런 데 왜 보면은 왜 연립주택 이런 건데 왜 길쭉하게 해가지고 왜 한두 동 이렇게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재건축 방식으로 못 한다니까요, 그동안. 그냥 건축법이나 주택법. 그러니까 요거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뭐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라 도시정비법이라 정비법. 재개발 재건축법. 그걸로 하는 건데 그거를 못 하고 왜 이걸로 하면 뭐가 하냐면 국가에서 지원을 좀 해주거든요. 그럼 주로 그러면은 이걸로 못 하니까 뭐로 했겠어요? 그 조그만 단지들 대부분. 그냥 일반 그냥 내 땅에다가 그냥 나 집 지을 거야, 건물 지을 거야 이 방식이 건축법 아니에요. 건축법으로 계속 했고 안 되면 조금 좀 그러면 주택법이나 이런 걸로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데가 아니 못했는데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만제곱미터가 안 되는 단지들도 재건축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새롭게 있었던 게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는데 옛날에 이 방식에 의해서 개발이 된 단지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왜 없냐? 이거 보세요. 7층 이하로 지어라. 그 다음에 동의율도 90%를 걷어라. 어떻게 해 이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은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이 제도에 의해서 추진한 단지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데 이거 바꿨죠 또 이것도. 어떻게? 7층에서 15층으로 바꿨어요. 동의율도 90%가 아니라 80%로 바꿨어. 이제 할만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게 또 바뀌니까 한남동이니 이태원동이니 또 일부 반포라든가 저쪽에 서초동이라든가 이런 데가 조그만 비라 단지들이 있었잖아요. 좀 한두 동짜리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 지금 이걸로 추진하고 있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경기가 좋으니 안 좋으니 이래서 뭐 되니 저래서 안 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모든 추진에 대한 어떤 활성화라든가 이런 걸 관장하는 것은 결국에 제도 개선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신문기사에서 본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어. 없어요. 없어요. 왜? 모르거든요. 알 수도 없고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는 어쨌든 박원순 시장이 됐든 누가 됐든 그 이전에 오세훈 시장이 됐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이름은 조금씩 바뀌어 가긴 했는데 역세권 시프트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역 중심점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을 기존에 있는 용적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는 용적률이 2종 일반 주거지역 같으면 200%, 3종이면 250% 이렇게 돼 있어요. 1종이면 15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아마 그거 다 관리하시고 하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500m 안에 있는 지역은 특히 250m 있는 지역은 용적률을 만약에 250% 지역도 500%로 해준다는 거야. 엄청 대박이잖아, 대박. 완전 대박 아니 대박. 그렇잖아요. 그리고 250m에서 500m까지는 300 해주는 거야. 뭐 한 250%, 200%밖에 안 되는 동네인데 완전 대박이잖아요. 그쵸? 대신 높여주는 대신 바로 뒤에 나와요. 그림을 보시는 게 조금 나아요. 자, 원래는 말이에요. 원래는 요만큼밖에 건물이 안 지어져 있어요. 현재는 왜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조금 현재는 조금만 1, 2층 조금만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만약에 새롭게 왜 헐구서 멸실하고 뭐 빌라를 지으시든 뭐 아니면 근생을 지으시든 이렇게 하신다 하면 현행 법에 의해서는 요렇게밖에 못 짓는 거예요. 요렇게밖에.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요만큼만 더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250m 안에 있는 지역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여기까지 더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더 짓는데 이걸 다 주면 특혜 시비가 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만큼에서 이만큼 더 주는 대신 반씩 나눠 먹는 거야. 그 부분만. 요만큼만. 요 증가된 만큼의 더 주는 만큼의 절반. 그래서 그 나머지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지금 뭐 용적률이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요만큼 더 준다. 그러면 이게 뭐 원래는 이제 250이었다. 근데 요만큼 더 주면은 250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75가 되죠. 왜냐면 절반만 가져오니까. 그래도 사업성이 엄청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대신 이게 진짜 이게 황금 분할인 게 뭐냐면 전 이 제도 고안한 사람 대단하다고 보는 게 우리 선생님들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선생님들이 각각의 건강과 뭐 어떤 재산에 대한 어떤 것들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서민들도 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배려해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맨날 어디 가서 사냐면 지금 임대주택 공급하잖아요. 임대주택 뭐 입주 뭐 조건 이런 거 있어요. 뭐 차상위 계층 뭐 해가지고 이렇게 뭐 사회적 약자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다 어디로 임대주택을 보내는 줄 아세요? 저 어디 김포로 보내고, 저 어디 무슨 뭐 하남 저 끝으로 보내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어느 나라에서도 항상 이게 통계로 나오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도시에 가깝게 살아야 돼요. 아침 일찍 출근하셔서 뭐 일을 하셔야 되는 계층도 있으실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개봉동이나 가리봉동에 가면 쪽방촌이 있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거기다 더 떨어진 경기도 어디를 가든가 인천 어디 끝에 가든가 거기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내가 일하는 곳까지 뭐 일하는 곳이 여의도다 아니면 반포다 논현동이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교통비도 많이 들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작은 공간들이 필요하고 고시텔이라든가 고시원들이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근데 맨날 어디 저기 서민들한테 임대주택 해준다고 해서 맨날 멀리 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건 뭐냐? 역세권이잖아요. 증가된 만큼에서 절반은 역세권 주민들이 개발 이익을 가져가고 절반은 장기 임대 시프트로 가져가는 거야. 여기는 대부분 위치가 어떤 데예요? 지하철 초역세권이죠. 그렇잖아요. 서민들도
사회에서 보호돼야 되는 서민들도 지하철 역세권에 살 권리가 있고, 근데 지하철 역세권에서 시가 부지를 매입해서 이런 양질의 괜찮은 위치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니까 너무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주는 대신 반반 내놔라 이거예요.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 이게. 서민도 살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분들도 또 개발 이익을 갖다 어느 정도 가져가고 양수협장 아닙니까? 꼭 먹고 안 먹고 그렇잖아요. 예, 되게 좋은 제도 이게. 용적률 올려주고 말입니다. 네네. 그러면 주차장도 좀 알아야 같이 올라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주차장법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직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걸로 봐서는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용적률에 따라서 용적률은 높아지고 주차 대수 같은 거 뭐 제한을 더 파든가 해야겠죠. 주차 대수 맞춰야겠죠. 지금 저기 시행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오세훈 시장 때는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조례에 있는데 박원순 시장을 이거 갖다 역세권 시프트라고 얘기를 안 하고 역세권 개발 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계속 그 안들을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용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시게 될 거예요. 건폐율은 증가하는 없고요. 그렇죠. 예, 뭐 건폐율이야. 뭐 요즘에 이제 건폐율 때문이 아니라 용적률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건폐율은 뭐 사실 더 보면 저기 여기 삼성동 아이파크 같은 데는 건폐율이 거기 15%밖에 안 돼 거기. 예? 그래도 이제 높이 세우면 그래도 또 나머지 있는 그 빈 공간 건폐율을 줄인 공간만큼은 또 뭐 이렇게 쾌적하게 녹지를 만든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또 처리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거는. 만약 2종일 때는 어떤 경우예요? 2종이요? 2종이면 서울시는 200%거든요. 200%인데도 500%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00%더 추가로 먹는 거죠. 대신 그 중에서 또 50%씩 나눠야 되니까 150%가 추가되겠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200%짜리는 350이 되는 거죠. 아이 뭐 다 차지하고요, 선생님들. 하여튼 좋은 거야, 좋은 거. 어느 세월로 되겠어요? 근데 대신 이걸요 혼자 개발은 안 돼요. 근데 어느 세월이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허름한 단독주택을 사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근생을 사거나 조그만한 빌라 하나를 사더라도 곧 죽어도 역세권에 살아. 이 얘기야, 이 얘기. 결론이. 그게 얼마나 비싼데? 아니 그래도 이렇게 좀 어떻게 이게 물론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기왕이면 그렇게 하시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당장에 또 집이 낡고 그러면 또 이렇게 후져지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좀 세월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또 추진이 되면 볕들 날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시장 때는 적용이 됐었나요? 전략 사업이었죠 그 당시. 지금도 아직은 기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기미 아니에요. 이게 이름을 바꿔서 지금 박원순 시장도 추진 중이에요. 네. 아니고요. 이미 모든 게 다 골격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스타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청해동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이가 안 한다고. 뭐 그런 데도 있는데 그건 이제 지역 거점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데는 이제 서울시가 개발의 주체를 갖겠다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데가 이제 그 마포역. 아까 이게 서교 그쪽 지역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나머지 지역들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역은 뭐예요? 역. 무슨 역이에요? 여기서 역은 지하철역이 아니에요. 모든 역이야. 예? 경전철이든 버스는 아니고 버스는 역이 아니잖아 이거는. 왜들 이러십니까 진짜. 지금 오후에 졸려 죽겠는데 진짜 왜들 이러세요 진짜. 그러니까 경전철이든 지하철이든 지상철이든 KTX역이든 기차역이든 다 그냥 역 모든 역. 너무 좀 이렇게 한글로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스테이션 이렇게 하면 되죠. 하여튼 요렇게 이해 가시죠?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아이템으로 기억하고 계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방식은 재개발 재건축 방식이에요. 좀 올려주는. 그다음에 이제 있는 게 이제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것들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정비 위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곳에 설치 실시하는 정비 사업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재개발은 보통 강남 쪽보다는 북쪽에 있죠. 강남은 이제 재건축이죠.
혹시 강남구하고 서초구에는 강남구와 서초구에는 재개발이 있을까요? 강남구와 서초구에는 재개발이 있을까요? 어디요? 구룡마을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위쪽에 휘문고 사거리 아래쪽에 그 대치 구마을 그 재건축이에요. 대박은 없죠. 신도시니까 새로 만든. 아니 어차피 여기는 강남 서초는 일종의 획지 정리 사업을 해서 구획 정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구획 정리한 데는 재개발이 안 돼요. 한 뭐예요? 재건축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착각을 하시는 게 빌라촌을 밀어버리고 새 아파트 지으면 재개발이고, 어? 아파트를 그러니까 낡은 아파트를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새 아파트 지으면은 재건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왜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재개발이냐 재건축의 기준은 위에 있는 건물의 종류로 카운트하는 게 아니고 그 기반시설이라고 해서 특히 이제 도로 있잖아, 도로가 반듯반듯한 지역에서 하는 건 무조건 재건축. 그 위에 아파트가 있던 단독주택이 있던 빌라가 있던 뭐든 상관없이 이해가세요? 자, 한번 지금 그 7호선 그 왜 내방역 방배역 근처에 왜 기존에 있었던 그 산꼭대기 이렇게 왜 그 고갯마루에 있었던 왜 빌라촌들 털어버리고 이제 왜 이수 브라운스톤 있는 거 있잖아요. 아주 뭐 동네 얘기하니까 또 친하시네 또. 하여튼 그래요. 네. 그 이수 브라운스톤 지어진 그게 새롭게 지어진 거잖아요. 원래는 빌라촌이었다가 그거 뭐예요? 재개발이에요, 재건축이에요? 재건축. 재건축이라니까요. 방배동은 서초구 아니에요. 서초 강남구에는 재개발이 아예 없어요. 아까 얘기한 휘문고 사거리 아래쪽에 있는 대치 구마을도 재건축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위에 도로가 반듯반듯한 지역에 아파트가 서 있어서 그 낡은 아파트를 밀어버리고 새 아파트를 짓는 거를 재건축은 재건축 구분하기 위해서 아파트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빌라가 있는데 도로가 반듯반듯하다. 그러면 그것도 재건축은 재건축인데 아파트 재건축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주택 재건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재개발은 뭐냐? 재개발은 위에 있는 건물은 빌라나 단독주택인데 도로가 어떻겠어요? 꼬불꼬불한 거죠. 예. 근데 괜찮아요. 이거 처음 들었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대한민국 99%는 이거 처음 듣는 얘기들이야, 다. 예. 이 순간에 선생님들은 이제 대한민국 1% 된 거예요, 1%. 제 장담하건대. 제가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가르치면 이 개념 설명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다 처음 듣는 얘기야, 처음 듣는 얘기. 예. 그렇거든요. 학생들은 더 그러겠죠. 예, 그렇죠. 예. 아무래도 좀 경험이 좀, 예.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아주 어린 학생들은 아니에요. 석사 과정에 오는 학생들은 그래도 다 직장 다니고 뭐 어디 뭐 임원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고요. 그 다음에 예. 자, 재건축은 뭐라고요?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이니까 뭐 대치동이나 방배동이나 이런 데 양호하다고 보는 거죠. 도로가 반듯반듯하다 보는 거죠. 예. 근데요, 강북에도 빌라촌을 재건축하는 데가 있어요. 강북 지역에도 나름 도로가 반듯반듯한 지역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면목동, 중랑구에, 그리고 이제 또 저쪽에 정릉지구, 그 다음에 또 그 왜 은평구에 가면 구산동, 역천동 이런 데 있어요. 거긴 그래도 이제 개천가 근처에 나름 예전에 집을 지을 때 도로를 좀 먼저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단독주택 짓거나 빌라를 짓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데가 낡으면 역시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호하다. 정비 기반 시설, 즉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양호하다. 이런 지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임대 의무 비율, 요건데요. 재개발 임대 의무인데 요것도 한번 집중해 보세요. 조금만 좀 집중해 보세요. 뭐냐면 그 재건축과는 달리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개발 지구들 중에 제일 매매 단가가 비싼 데는 어디냐? 서울에 있겠죠, 당연히. 서울 어디? 강남에 재개발이 없다니까요. 용산. 거기 어디냐면 한남 뉴타운이에요. 한남 뉴타운. 관심 있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반포대교 넘어가면 그 왼쪽에 있는 거니까. 아, 이거 한남대교 넘어가면 그 왼쪽에도 있고. 보강동 이런 데 아니에요, 지금. 한남동, 보강동. 근데
그 한남 뉴타운이 일반 재개발 중에는 제일 비싸요. 단가가. 시세, 그러니까 평당 가격이 비싸고. 그런데, 그런 데는요, 뭐가 있냐면, 전체 짓는, 새로 짓는 세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빌라라든가 단독주택 밀어버리고 거기다 새 아파트를 짓는데, 전체 짓는 세대수 중에 일정 비율은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으로 지어서 공급을 해야 돼요. 됐어요? 네. 임대주택으로 돼야 돼요. 예. 서울은 얼마냐? 서울은 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도 재개발을 예전에 좀 틀렸던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이런 게 있었는데 예. 보세요. 만약에 재개발하는 지역에 새로 짓는 게 1000세대라고 칠게요. 그러면 근데 기존 조합원이 400명이에요. 그럼 일반 분양이 몇 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몇 개? 600개가 돼야 될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서울시는 재개발할 시에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조합원 수가 아니라 새로 짓는 전체의 20%를 임대주택으로 놔야 돼요. 20%. 그럼 얼마겠어요? 200세대죠. 그러면 이제 순수 일반 분양 있잖아요. 조합원 거 말고 그냥 순수 청약에 의해서 그 분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몇 개냐? 400개가 나와요. 근데 요게 많아야 사업이익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청약을 통한 어떤 일반 청약을 하는 이런 게 많아야 분담금이 줄어드는 구조가 재개발, 재건축 아닙니까? 일반 분양이 많아야 조합원 수보다 현저히 많아야. 그런데 요거는 만약에 조합원들은 보통 이렇게 분양할 때 조합원 분양가 적용해가지고 뭐 평당 뭐 2,500 정도에 하고 일반 분양은 평당 3,000에 하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합원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보람으로. 그렇잖아요. 아, 그게 보장이 안 되면은 뭐하러 조합원 해? 그냥 일반 청약을 하지. 아니면은 뭐 일반 청약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뭐 피한 뭐 좀 뭐 5천이든 1억 주고 좀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합원 하는 보람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많으면 좋은데 이거는 뭐냐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조합원 분양가가 만약에 2,500이다. 그러면 일반 분양가 3,000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 500만 원 차이 나잖아요. 분양하는 게 40평형이다. 그러면 500만 원 곱하기 40 더하면 얼마예요? 2억이죠? 그러면은 일반 분양가보다 조합원 분양가가 2억이 더 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조합원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먼저 넣고. 그런데 얘는 그렇게 분양하는데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 얘는 조합에서 먼저 투입 선시공을 해요. 얘는. 이 임대 아파트는. 그리고서 이거를 어디다 파냐? 지자체에다 매각을 해야 돼요. 매각하는 돈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아까 평당 3,000에 매각한다고 그랬죠? 분양한다고 그랬죠? 얘는 어떻게 하느냐? 왜 이게 만약에 25평형 임대 아파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왜 대지 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한 6평이든 뭐 얼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지 지분은 지자체에다가 무상으로 줘야 하고 건축비만 받고 파는데 그 건축비가 표준 건축비 적용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 25평짜리를 분양을 하면 예를 들어서 6억, 7억인데 이게 임대아파트로 건설해서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넘겨야 되는 이 임대아파트는 동일평형 대비 1억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많을수록 당연히 이게 줄죠.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합원들이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똔똔이 되는 것도 아니고 손해를 보는 거죠. 이해 가세요? 근데 지금 서울시는 이게 20%예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각을 해야 되고 매각 가격은 토지 무상, 건물은 표준 건축비 곱하기 면적. 완전 어떻게 보면 개값에 파는 거죠. 완전히. 오래 살면 또 주잖아요. 예? 오래 살면 분양받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영구 임대예요. 예, 요즘에는 5년 뭐 임대했다가 분양 전환하고 이런 거 거의 안 합니다. 예, 거의 안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예. 얘는 이제 조합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을 분양하라서 조합이 시행이 발생하는데 일반 분양이 많을수록 조합은 부담금 작아지는 건 맞는데 이게요. 재개발도 요금 약간 뜨고 있거든요. 지역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한데 왜 뜨느냐 이거죠.
보세요. 이게 개정이 됐어요. 여태까진 그랬는데 개정이 됐다고요. 어떻게 개정됐냐? 서울은요 20%에서 15%로 다운이 돼버렸어 이게. 임대주택이. 그러면은 똑같은 사업장에 똑같은 집을 짓는 거야 개수를. 그런데 여기 전체 건립이 1000세대 똑같은데 기존 조합원은 불변일 거 아닙니까? 근데 임대주택이 200세대 150으로 줄어요. 네? 그러면은 일반 분양이 50세대가 늘어나죠? 원래는 늘어난 50세대는 1억 정도의 시에다가 팔아야 되는 아파트였다고요. 근데 이 50세대가 그게 아니라 1억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8억에 주고 팔 수 있다. 그러면은 1억 주고 팔 거를 8억 주고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7억 곱하기 50 하면 얼마예요? 7호 35. 350억이죠. 350억을 조합원 수로 대충 나눠봐요. 추가 분담이 최소한 9천 이상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옛날에 지지부진했던 지역이 이런 거에 바뀜에 따라서 이제는 추진할 만하네 해서 멈춰있던 애가 갈만하잖아 이제. 지금 그래요 지금. 저금리 기조가 아니라 네? 그런 거라고요. 다 제도 변경 때문이에요. 제도 개선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거는 이제 이렇게 바뀌었고 이건 법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도 어쩔 수 없이 15% 했는데 서울시는 20%에서 15%를 다운 시켰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해놨어요. 해놨어요. 근데 더 이상 없네요. 여기가 마지막이네요. 근데 그 다른 도시들이 있죠. 그 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15% 이하로 임대주택 비율을 설정을 지자체별로 알아서 하되 15% 이하로 어떻게 하는 것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했어요. 그랬더니 박원순 시장은 그냥 딱 법에 맞게 딱 15%로 딱 애누리 없이 그냥 딱 했고 대구나 부산이나 그 광주광역시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5%로 개정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은 임대주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세대 하다가 50으로 줄죠? 그럼 일반 분양이 몇 개 늘어나는 거예요? 150이 늘잖아요. 그러면은 550세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방 재개발도 다 죽어있던 데가 갑자기 이상하게 추진위가 다시 나오고 다시 돈을 걷기 시작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원인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심지어는 인천시는 조례를 개최를 해서 임대주택 비율을 0%로 만들어버렸네. 에? 왜냐면 너무 도시가 후진대가 많은데 돈이 안 되니까 추진이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거야. 호구지책으로 진짜 말 그대로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과거 한 4, 5년 동안 굉장히 죽어 있었던 이유는 강력한 규제였는데 이게 2016년 1월부터 이런 것들이 요모조모 개정이 되면서 다시 추진할 만한 동력을 얻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누가 뭐래도요. 그래도 인도시만이에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잠깐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무리 거기가 명품 도시고 어쩌다 저쩌다 해도 광교에 있는 30평대 아파트가 강남권에 있는 500세대, 600세대 되는 단지의 6, 7년 된 아파트의 가격보다 높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 제 평소 강의하는 소신은 뭐냐면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제가 눈으로 본 것만 강의하겠다라는 제 소신이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먼저 도시계획을 하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런 것들을 지어보고 신도시를 만들었던 나라들 우리나라 다른 나라들 거 많이 베꼈을 거 아니에요. 베낀 게 잘못된 건 아니죠. 좋은 거 있으면 갖다 써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걸 입증해 보려고 일본 도쿄, 우리나라 도시계획, 그러니까 특히 수도권의 도시계획 모델은 일본의 도쿄하고 영국의 런던 모델을 갖다 쓴 거예요. 그러면 저도 현재 우리나라 도심에 있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도심에 있는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먼저 간 나라들 한번 지금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미래일 수 있잖아요. 연락에 많이 가봤는데
거기뿐만 아니에요. 시드니, 뉴욕이 커지니까 옆에다 뉴저지를 만들었고 했거든요. 신도시를 건설했어요. 근데 먹는 음식, 눈깔 색깔, 머리카락 색깔이 다 다른데 말도 다른데 나타나는 도시의 현상은 똑같아요. 처음에는 구도심이요. 신도시가 건설됨에 따라 구도심이 오히려 죽고 신도시가 가격이 올라갔다가 그 신도시들도 언젠간 안신도시가 되는 날이 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서 신도시가 있다가 이 신도시가 낡아지는 시기가 있으면 원래 구도심은 더 후진 도시가 더 낡은 도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주어는 둘 다 낡은 도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둘 다 낡은 도시가 물론 차이는 있겠죠. 조금 더 낡은 도시, 조금 덜 낡은 도시가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낡은 도시가 됐던 시기에는 결국에 남는 거는 위치값밖에 없어요. 최소한 재개발 재건축은 그래도 인시티 안에 존재합니다. 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으면 도대체 어디를 공략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요. 예,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선생님?